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는 조정이 온다, 아니다, 더 올라간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증시가 역대 최고점을 뚫은 뒤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 사례들 잠시 후 증시 열렸다에서 알아보고요. 그 전에 전 세계가 반도체 열풍인 와중에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고맙고요.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1월 22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소식은 우리 정지서 기자님이네요. TSMC가 코스피를 살렸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연초 이후에 좀 국내 증시가 주춤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난 주말을 앞두고 좀 상승 마감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만의 삼성전자로 불리는 TSMC 덕에 좀 올랐습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사실 국내만 올린 거 아니고요. 뭐 글로벌 증시를 다 TSMC가 올렸습니다. 네, 뭐 TSMC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요약만 해주세요. 간단히 이제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기업이죠.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60%고요. 애플, 퀼컴, 엔비디아 다 최대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과 대만에 상장돼 있고요. 지난주에 TSMC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1분기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앞으로 이제 그 반도체 업황, 특히 AI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좀 쏟아냈습니다. 네, 사실 작년 연말부터 많은 분들이 AI 주목해야 된다 쭉 말씀을 네. 주셨는데 결국 이제 반도체 시대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따 2부에서 이제 이선엽 이사님 나오시면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예.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의 16개 반도체 기업 다 모아가지고 지수화한 거거든요. 예. 뭐 엔비디아도 있고 퀼컴, 인텔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증시 어땠냐? 지난주에 딱히 호재가 없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무진장 사들였습니다. 그 덕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 안팎으로 올랐고요. 뭐 대장주가 오르니까 당연히 지수가 오르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세계 반도체 대장주 실적이 잘 나오니까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들도 기대가 좀 선반영이 됐고 또 때마침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25일에 SK하이닉스 그리고 31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좋았죠. 그렇네요. 진짜로 국내도 그렇고 미국이나 해외 증시 전부 요즘 다 올랐는데 네. 왜 올랐나 살펴보니까 다 반도체 관련주가 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게 그렇다면 지금 더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으면서 이거 너무 쏠린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 그죠. 이게 뭐 시장에 사실 반작용 작용이 항상 있으니까요. 네. 근데 최근 시장은 약간 반도체주 포모 현상으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포모요? 이 네. 포모가 남한서에 대해서 불안하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 네. 그대로 반도체주의 어떤 강세 흐름을 내가 놓칠까봐, 나만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투자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TSMC가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매출액 성장률을 20%로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AI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 발표를 한 날 대만 시장에서는 7% 올랐고요. 미국 시장에서 10% 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주에 이제 너도 나도 올라타자 하는 심리
심리가 좀 강하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역시 AI잖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AI 성장에 대한 기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동안 AI를 이젠 차세대 먹을거리다라고 보는 시각은 많았는데 실체를 설명하기는 사실 너무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작년 11월 말에 챗 GPT가 나오면서 뭔가 대중들 사이에서 아 이런 게 AI구나라는 걸 좀 와닿게 효능감을 체감을 한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이야기할 때도 그 구글이 AI 시장에서 뒤처지면서 시장에서 좀 외면받았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TSMC는 AI의 선봉장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뭐 이번 실적 발표 때도 AI 시장 성장률이 매년 50%에 달할 거다라고 내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은 AI 시대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전 세계 반도체 회사에게 생산 네트워크 참여 가능하냐 이런 걸 타진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동안에 사실 AI 시장의 어떤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했거든요. 예. 근데 시장이 커지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요즘에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 주문하면 1년 기다려야 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샘 올트먼이 이걸 타개하려고 다방면의 투자와 협력 제휴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지금 뭐 TSMC 비롯해서 삼성, SK 등 다수의 글로벌 반도체 파운더리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는 샘 올트먼이 방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딱 6시간 머문다고 합니다. 어. 뭐 SK 비롯해서 아마 삼성 만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올트먼 CEO가 지금 한국을 지난해 6월에 찾고 나서 지금 7개월 만에 오는 거거든요. 예. 작년에는 아마 그 윤 대통령 예방을 했었고 올해는 이렇게 삼성과 SK 이렇게 기업들을 좀 만나서 투자를 논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미국에서 한국 오는데 6시간만 체류한다. 이 네. 정말 얼마나 요즘 바쁘고 핫한 인물인지 셀럽이에요. 확 와닿는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AI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이걸 예전에 스마트폰 시장이 대두됐던 그거와 비교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I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보다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급을 보면 하드웨어는 기기를 교체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교체 없이도 바꿀 수 있으니까 예. 변화를 적용하는 게 좀 쉽고요. 또 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코파일럿 내놓은 것처럼 기존 사용자들한테 익숙한 도구에 AI 기능을 심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I 시장의 성장이 뭔가 현실화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AI가 이렇게 코앞에 다가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에 얼마나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이건데 SK 하이닉스부터 여쭤보죠.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 거다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예. 지금 이게 1년 만이에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CES 갔을 때도 AI용 메모리 제품 같은 거를 꽤 많이 내놓으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메모리 가격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이건데요. 예. 뭐 일단 시황 자체는 개선되는 사이클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폭이 어떨 거냐 결국엔 속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는 어떻게들 전망합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사업부별로 온도차가 좀 있어서 다소 줄었을 걸로 보는 시각이 좀 많고요. 그럼에도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오르는 건 올해 점진적으로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지금 일단 갤럭시 S24의 판매량이 8년 만에 최대 판매량 기록할 걸로 보고 있는 전망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 사업부의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역시나 CES에서 전통 가전과 AI를 접목한 제품들이 공개해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AI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왔다고 하면 네. 그 AI를 계속 지원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반도체 만드는 네. 우리나라 기업들 당연히 장밋빛 전망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일각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이제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맞아요. 오늘 때마침 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6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보고서 같은 내용을 좀 냈는데요. 네.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이렇게를 6대 첨단 산업으로 분류하죠. 예. 근데 경총이 우리나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독일, 대만까지 예. 6개국에서 최근 5년간 산업 수출액을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율 점유율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줄어든다니까 큰 걱정이 되는데요. 네, 쉽게 이제 생각하면 네. 절대평가에서는 그러니까 수출한 양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 5개의 산업군과 반도체의 산업 수출량을 비교하면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2배 이상 많아요. 예. 근데 결국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작년만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5년 전에 13% 정도를 차지했던 반도체 수출 비중이 작년에 9%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그 같은 기간 동안 대만 같은 경우는 TSMC를 업고 나서 11%에서 15%까지 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같은 기간 동안에 추월을 했느냐?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 다각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운더리 말고도 많죠. 그리고 예. 좀 안정지향적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좀 많이 하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리 말고는 지금 사업이 크게 확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하는 추세고요. 네. 오늘 때마침 또 42조 원 투자해가지고 예. 대만 안에다가 공장 짓는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차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21세기의 나사못이 될 것이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네, 높으니 다른 대안을 빨리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파운드리 분야에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인규 기자님, 오늘 생활경제 뉴스가 한꺼번에 막 쏟아졌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가장 눈길이 끌었던 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고 배경은 뭔지 짚어주세요. 단통법, 더 복잡하게도 부를 수 있지만 단말기 유통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요. 휴대폰 살 때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지원하는 지원금을 너무 많이 주지는 않도록 제한하는 법입니다. 네. 정부가 이 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핵심은 휴대폰 당연히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단통법을 통해서 도입한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를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대통령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단통법 폐지되면 그동안 우리가 100만 원 넘게 주고 비싸게 샀던 휴대폰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거잖아요. 통신비가 아니라. 그렇죠. 저는 이런 법안 폐지 이런 요구들이 막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선거를 6개월마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고운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 일단은 핸드폰 살 때 지원금 얼마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라는 게 단통법이었으니까 이통사와 제조사 간, 대리점 간 이렇게 경쟁이 붙으면 단통법이 있을 때보다 휴대폰 가격이 단말기 가격 싸지는 경우도 가능할 겁니다. 네. 제조사가 전략적으로 팔고 싶은 비싼 모델, 팔릴 만한 모델에 한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통신사들이 새 핸드폰 싸게 드릴 테니까 우리 통신사로 넘어오세요. 이런 느낌으로 마케팅비를 많이 책정해서 지원금을 또 많이 주면 휴대폰 가격이 출고가보다 많이 저렴해질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예전에는 이 통사끼리 정말 경쟁이 극심해서 저희가 이런 문구 많이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피처폰 시절에는 기기는 공짜. 맞죠? 맞아요. 예. 기기는 공짜, 피처폰이면은 예.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옛날 얘기하겠습니다. 아이폰 최신 기종이 지금은 15죠. 예. 아이폰 6, 아이폰 6 시절 때 일입니다. 공교롭 때도 제가 그때 통신 쪽 맡아서 기사 쓰던 시절이었는데 네. 2014년 11월이었나 새벽이었어요. 그때 주말이었는데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당시에 80만 원 가까이 하던 아이폰 6를 어떤 대리점에서는 10만 원에 살 수 있다. 10만 원대에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떴거든요. 예. 현금 내고 통신사 바꿔서 좀 비싼 요금제 써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었지만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대리점 앞에 진을 쳤었습니다. 예. 그게 아이폰 6 대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검색하면 아마 나올 사건입니다. 물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당시 제조나 정부 감시가 허술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때 나온 사건이라서 정부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네. 어쨌거나 경쟁이 붙으면 소비자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쟁되면 이제 우리들은 이득을 보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부 대리점 아니면 어디가 더 싸게 팔더라 이런 것들 정보를 알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비싸게 산 사람은 좀 허탈해질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형평성이 단통법이 통과가 되는 그 큰 근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 사실은 단통법 얘기 알아보다가 휴대폰을 유통하셨던 그 큰손 관계자분들께 비슷한 질문을 예전 기억 생각하면서 드렸었는데 네. 한 분이 영화 제목을 빌어서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몇 가지 상황들이 예전에 10년 전 때와는 바뀐 지점이 있다.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그 내용은 뭐예요? 물론 이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기업들,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 유통사들의 입장이기는 할 테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단통법 나온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그동안 소비자들 구매 습관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일단 알아보는 식으로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예. 나쁜 말로 소위 호갱이라고 불려왔던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고려해야 된답니다. 요거는 예. 특히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구매가 더 보편화되면서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분들이나 또 정보 접근 취약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는 정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되겠고 그래서 단통법 지금 풀어도 되느냐 과연 핸드폰 싸질 거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제는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점유율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국 스마트폰 시장이요. 그동안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삼성 아니면 애플입니다. 예. LG도 이제 없고요. 예전에 기억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만의 HTC 이런 회사들 기억하죠. 펜텍 뭐 교수님께서는 펜텍 네. 예. 막 이렇게 특정을 또 이렇게 저를 좀 특정해서. 아, 저도 좋아합니다. 모토로라 뭐 많았는데 예. 근데 지금 보면요. 지난해 3분기 기준이 최신 데이터인데 삼성 84% 국내 점유율입니다. 애플 15% 나머지 다 합쳐서 1% 미만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제조사끼리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할 유인이 우리나라에겐 조금 부족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선택지가 줄면서 휴대폰 가격 경쟁이라는 것이 제조사 간 경쟁이 아니라 유통 경쟁, 이통사 간의 경쟁으로 가야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런 기억도 납니다. 예전에 방통위의 한 담당 공무원분께서 단톡법 시행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통사들이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유명한 라는 말. 말이죠. 예. 예. 결국 이 말이 지켜지기 전에 단통법 없어진 거네요. 아 그렇죠. 아까 단통법 폐지에도 예전에 아이폰 6 맞죠? 예. 예, 이런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대란이 나올 때처럼 뭔가 이게 바뀔지 궁금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 주가에는 주가적으로 보면 큰 영향 안 미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가정의 영역인데요. 그동안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동통신사 3사는 최근에 신경 써야 될 곳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디죠? 알뜰폰 사업자들이에요. 예. 최신 데이터 다시 보면요. SK텔레콤과 KT, LG, U+, 이통 3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가입자가 지난해 4월을 기점으로 늘어들던 게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반면에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800만 회선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알뜰폰 쓰는데 통화 품질이 괜찮고 초과질 유튜브 잘 봐집니다. 어. 그래서 이동통신사 3사 계열사 아닌 알뜰폰 회사도 품질 괜찮고 점유율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통 3사로서는 요금제는 비싸게 유지하더라도 대규모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금은 알뜰폰 회사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을 테니까 요거를 가지고 핸드폰을 싸게 팔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유인을 이번에 정부가 만들어준 셈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부분도 봐야겠죠. 예. 결국 단톡법 폐지를 옛날부터 쭉 살펴봤더니 뭐 좋은 점, 나쁜 점이 많이 섞여 있네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단통법이 유지되든 폐지되든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요즘은 휴대폰이라는 게 거의 휴대폰 요금이 준조세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게 생활하는데 반드시 매달 내지 않고선 사회생활을 못하니 이것도 무슨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준조세가 돼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낮춰줘야 뭐 소비 진작도 하고 내수도 살 텐데 하여튼 이 단통법이 어떻게 조정이 될든 결국 소비자들에게 좀 뭐라 볼까요? 저렴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통법 말고도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생활규제 개선 방안이 많았잖아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두 가지 정도 더 살펴보면은 앞으로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가 됩니다. 네. 전통 시장 살리는 것도 좋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좀 부족했고 또 주말에 장보기 불편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한 달에 2번 정도 의무적으로 2번입니다. 2번으로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거 공휴일에 안 쉬고 평일에 쉬어도 됩니다. 주말에 안 쉬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의무 휴업을 무력화하고 대형마트가 365일 문을 열도록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도 한편에서는 있었고요. 또 하나 현행법대로라면 시장님이 대형마트나 큰 슈퍼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걸 수가 있는데 네. 이제는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대형마트도 이제는 새벽 배송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조금씩 선거라는 모멘텀으로 사회가 좀 더 개선되면 그것도 우리가 선거를 좋은데요? 치르는 그런 하나의 좋은 기대 효과겠죠. 오늘 두 분 기자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중에 와병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먼저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어떻게 마감됐나요? 많이 아쉬운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양대 시장 다 밀렸거든요. 코스피는 8포인트 하락한 2,46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네, 코스닥은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퍼센트로도 0.35%이긴 하지만 839.69포인트인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네, 국내 증시가 이렇게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를 안에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네.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업종 간의 등락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앞에서도 AI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라든가 또 반도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네. 또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흔히 소재주라고 보통 얘기 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학, 철강 이쪽에서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소폭 밀리는 모습으로 나와서 미국 경제와 또 미국 증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작년 우리나라 증시의 키워드 그러면 저는 뭐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에코라는 회사, 예.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고 예. 판단을 하는데요. 요즘 주가 봤더니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많이 빠졌지요. 이것도 이런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락되는 그런 추세라고 읽어야 될까요? 어떡합니까? 글쎄요, 저는 뭐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안 좋은 그러니까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조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주말에만 해도 몇 가지 뉴스가 나왔던 게 포드에서도 F150이라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산을 줄이겠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또 아시다시피 또 테슬라도 또 다른 지역에서 또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도 조금 불리했을 거고요. 또 이게 참 엎친 데 덮치려고 하니까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이 북극 한파가 몰려오면서 전기차가 조금 순환을 겪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지는 않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파셨거든요. 예. 이렇게 놓고 보면 그동안 조금 많이 못 견디시고 좀 손절매하신 분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쭤보고 싶었던 가장 큰 테마가 사실 미국 증시예요. 네. 세상에 사상 최고치를 S&P 500에 또 갱신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경제하고 주가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가를 놓고 보면 이 주식 시장이 경제와 따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 지금 미국 경제는 그동안 올렸던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다소나마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그 둔화가 우리가 우려하는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정도로 보통 연착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대감들이 있지 지금 미국 경제가 다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네.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죠. 예.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것 또 이전에도 우리가 경제와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는 신기술이 펼쳐졌었을 예. 때입니다. 뭐
예를 좀 들어드리면 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4-15년도 그때가 LTE 아니면 또는 뭐 5G 혁명 그때 기억나시나요? 예. 요런 혁명이 일어나고 아마 플랫폼이란 기업들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달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플랫폼 혁명.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도 제로였고 돈도 찍을 때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주가를 막 달려 올리면서 미국 경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 경제와 주가가 달리 다르다. 움직였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도 그와 비슷하게 지금 AI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미국 경제와는 다르게 또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란 그런 기대를 품고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야, 경제가 쉽지 않다는데 왜 주가가 올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라는 건 GDP라는 건 예. 우리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국민의 경제를 GDP라고 하는 거고 예. 사실 주가는 그 안에 상장된 국가대표급 몇 개의 기업만 상장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힘들어도 몇 개의 기업만 좋아지면 오르는 게 주가인데 지금 미국도 그에 해당되고 있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예. 그 7개 주가 거기에 최근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까지 오르면서 경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미국 경제는 지금 긴축 기조가 계속되면서 연착륙 속에서 경기가 아직까지 반등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가 같은 경우 새로운 기술적 호재가 있음으로 한해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리딩 기업들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고민이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는 걸 거예요. 사실 개인들은 항상 뭔가 뉴스에서 뭐 최고점 찍었다 그러면 다시 주식시장에 관심을 맞습니다. 두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 역사적 고점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로 전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습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너무 빨랐다라는데 다들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일부 반도체 관련 기업 중심으로는 보통 포모라고 그러죠. 난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감 예.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고 나면 조금 쉬어가는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이전 신고점을 돌파해서 새로운 신고점을 쓴 뒤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1950년 이후에 한 15번 정도에 걸쳐서 신고점을 돌파를 했는데요. 예. 그 뒤로 1년 동안 예. 평균 13번에 걸쳐서 예. 1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즉 어. 15번의 케이스 중에서 2번은 하락을 했고 예. 13번은 상승을 했으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상승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렇네요. 같고 오른 평균도 16% 정도 추가 상승을 했으니까 예. 적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짧은 흐름이 아니라 조금 1년 정도를 내다보고 한다라면 네. 혹시 지금 사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통계적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전고점을 찍고 난 뒤에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었던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통계적인 역사적인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냥 저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런 고민이 늘 들어요. 오늘 이사님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반등한 가장 중추적인 요인은 바로 이 AI 테마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지금 AI를 가지고 MS가 뭘 하는지, 뭐 애플이 뭘 할지, 구글이 뭐 할지 아직 그 완성품을 손에 쥐어보고 사용해 본 적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조만간 내놓는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기대감에 있었을 때 미리 선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실제 내 손에 쥐어보고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눌러보고 아 AI가 이렇구나 그러면 이 정도면 진짜 그 회사 실적 좋아지겠는데 그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사실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져보고 실적을 확인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런데 신성장 동력이 있었을 때 여러 사례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플랫폼이었을 때도 그랬을 거고 아니면 예전에 99년 닷컴 버블 때도 있었을 예, 거고 통상적으로 그럴 때 보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고 음. 실제 손으로 만져볼 때 주가가 하락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리 향후에 시장이 이렇게 좋아질 거고 이 기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사실 더 과대하게 해석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예. 그런 경우에 흔히 얘기해서 버블까지 이른 경우들이 많죠. 아. 그래서 만약에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정도를 걸으시면서 나는 실적 없는 주식은 도저히 못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99년 닷컴 버블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었을 때 공통적으로 돈을 번 분들은 재밌게도 다 20, 30대입니다. 20, 30대. 그래서 저도 이제 99년에 그 닷컴 버블 때 저는 네. 몸으로 생생하게 제가 매매를 하면서 겪은 세대거든요. 예. 그때 저희 세대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고요. 예. 또 게임이 있었을 때는 또 게임 있었을 때 그 세대가 돈을 벌고 이러는 것처럼 음. 뭔가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약간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투자라고 하는 건 좀 책임 없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시장이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재보고 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네요. 근데 말씀 듣고 나니까 진짜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닷컴 버블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공권 예.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 뭐 그리고 전화국에 전화 개설하지 않더라도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되었죠. 전화할 수 예. 있다. 다 해준다고 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실제 써보니까 뭔가 이렇게 딱 편하진 않았거든요. 이상했죠. 예, 그래서 주가 확 떨어지고 맞습니다. 실제 그 기술이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또 상당한 기간이 예. 걸리고. 그리고 그거 지금 돈도 안 되고. 맞아요. 아, 진짜 딱 예. 그 말씀이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물가가 그럼 잡혔는지 그것도 이제 실물적으로 고민을 예. 좀 해야 될 파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동에서는 확산 기운도 있고 물가라는 게 잡힌 듯하지만 다시 올라간 적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주가 좋을 때 이렇게 물가가 또 들쑥들쑥하면 금리 기조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하락 시기도 또 빠른 게 아니라 늦어질 것이고 그럼 다시 주가 흐름 뭐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보시면 미 국채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 주가가 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있는 물가 자체가 반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다만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2%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빨리 올 거냐 늦게 올 거냐 예. 요 여부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어에 관련해서 연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고용입니다. 결국에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걸 연준은 보고 싶어 하고 예. 그러니까 비농업부문 고용지표라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매달 발표되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즉 농사짓지 않은 분들의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연준에서는 아 이게 물가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대부분 15만 명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약간의 첨언을 드리자라면 미국에서 비농업부문 고용지표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물가가 반등하는 가장 큰 건 인건비거든요. 예. 사람의 가격은 내려가진 않지 않습니까? 예. 신한이 제 월급 깎는다라면 저는 안 다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건비만 오르지 않으면 물가가 반등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냐 또는 물가 재발에 대한 위험이 있을 거냐는 앞서 말씀드린 고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증시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불거지는 게 저는 요즘 이걸 꼽거든요. 중동발 위기. 예. 특히 이번에 중동발 위기는 제가 생각하기엔 제 소견으로는 무시무시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하고 이란이 붙었는데 이 두 국가는 잠정적인 핵 보유국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제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해석들 하고 있나요? 우선 최근에 파키스탄은 뭐 공식적으로 이란하고 약간 공식적으로 이제 해명들을 했기 때문에 네. 둘의 위험은 조금 낮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지역을 둘러싼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들 지역이 전쟁으로 휘말린다라면 역시 가장 큰 증시에서 피해를 하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 하나는 에너지 가격이 오를 가능성, 두 번째는 그쪽에 아무래도 해협이 있기 때문에 네. 물류 비용이 있죠. 아 그렇겠네요. 예,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류 비용이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진 않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예. 시장에서는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아직은 보진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유가라는 것은
워낙 이제 미국에서 원유 생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예. 최근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감안을 해서 현재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효과는 조금 아직은 제한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증시나 전문가들은 좀 아직까지 제한된 변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꼭 오늘 여쭤보고 싶었는데 미국 증시 달리고 전 세계 증시 다 달려가는데 주춤한 게 우리나라 말고 하나가 더 있죠. 홍콩 증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 증시 시장 쳐다보는 분들보다 홍콩 증시 쳐다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해리스 때문이죠. 이분들은 더 가슴 막 쓸어내려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홍콩 증시는 반등의 기미가 좀 있어요. 사실 홍콩 증시가 반등하려면 요인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선 홍콩 증시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 같이 연동돼서 어려운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럼에 비해서 하나가 더 있네요. 세 가지가 있다라면 첫 번째는 중국 경기가 어려운 거, 두 번째는 중국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아픈데 왜 부양책을 이렇게 강하게 쓰질 않지? 예. 이런 게 있고요. 하나가 더 있다라면 페그제입니다. 페그제. 예,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예. 페그자라는 게 팩이 못이란 얘기잖아요. 예. 피이지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연동돼 있어서 통상적으로 홍콩 같은 경우도 만약에 경제가 어려우면 금리도 더 낮추고 통화 가치도 훨씬 더 낮춰서 네.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중국 경기는 어려워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시기에 홍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그에 연동돼서 통화 가치를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삼중고에 시달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언제 반등을 할 것 같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1번 시그널은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어쨌든 페그제가 돼 있다는 얘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아무래도 홍콩도 덩달아서 통화 가치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책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미국 금리 인하에서 첫 번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이 그렇게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라면 미국과 중국과의 금리 차도 많이 벌어지지 않을 경우 네. 이럴 경우 또 중국도 부양책을 지금보다 더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옛날만큼 좋아질 거냐, 얼마나 반등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홍콩이 같이 환율 자체가 페그제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우리도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 도대체 언제 금리 인하할지 정확하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딱 여기냐 저기냐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뭐 경제 현안을 그리고 기업들 현안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이사님께 여쭤보면 뭐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요즘 홍콩 ELS 기반으로 한 이 상품들 가입해서 진짜 너무 낭패 보실 것 같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 주변에 예. 많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입할 때 은행이 나에게 과잉 포장한 건 아닐 수는 있는데 자기 스스로도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홍콩 증시가 반토막이 나지 않는 한 이거는 고율의 이자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으로 세일즈를 한 게 예전에도 ELS 상품에 또 문제 있었고 예전엔 독일 국채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나라의 증시가 반토막 나지 않는 한 야 이거는 내가 돈 벌겠는데 이런 심리로 투자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증시가 반토막 나지 않은 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게 요즘은 그런 일이 굉장히 흔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생각보다 반토막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예.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운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랬던 것 같아요. 홍콩 증시를 투자할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야 이게 반도 안 빠질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당시 홍콩 증시를 봤다라면 네. 홍콩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경제 자체가 성장보다는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 속으로는 구조종이라는 걸 시작을 했었잖아요. 예, 부동산 기억합니다. 그렇죠? 예.
구조조정하는 나라가 주가가 좋을 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다 잘 아시다시피 또 공동부유라는 얘기를 해서 예. 부자 되는 사람들한테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정책 리스크 이런 게 있다라면 설령 반토막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뭔가 투자하는데 조금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예.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도 정상적으로 좋아지는 증시였는데 좀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이게 좀 그 이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라는 것과 사실 정책 리스크가 있는 국가는 조금 갈라서 봐야 될 필요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ELS라는 상품이 뭐 불법적인 이제 상품은 아니니까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품들이 더 많이 나올 건데 그때마다 설마 주가 반토막 나겠어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실제 요즘은 그럴 수 있는 사례들이 종종 있음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보다 바람입니다. 많아지고 있는 게 예.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 좀 얘기 더 예. 해볼게요. 뭐 오는 24일 LG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들이 쭉쭉 나오는데 나름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 분야와 아니면 이거 좀 걱정되는데 이런 분야들이 좀 예측이 되십니까? 지금 뭐 나오는 것들 보면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한국은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이익 전망치가 한 7% 정도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눈높이가 조금 더 낮아지고 있어서 예. 특별한 업종 가리지 않고 종목별로 이익에 대한 규모가 조금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 전체적으로 뭐 미국 증시에 비해서도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일정 수준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역시 관건은 어차피 이 정도 실적은 안 좋아질 건 알고 있으니까 예. 혹시 다음 분기에 그렇죠? 1분기나 아니면 올해 상반기 전망을 할 때 지금보다 반전의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제가 볼 때는 실적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앞으로 반전될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보려면 전 세계 경제 상황이 그만큼 호전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로 먹고 사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세계 증시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실물 경제도 올라가는지 그게 의구심이 좀 있어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 실물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럽도 지금 굉장히 부진하고 예. 유럽이 부진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부진하다 보니까 예. 동반해서 부진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게 유럽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어떤 교육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면서 중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소비를 줄이면 유럽 경제가 굉장히 휘청이는 모습들 보였던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또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유럽이고 예. 그러다 보니 유럽 경기가 빨리 좋아진다라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앞서 미국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그동안 긴축했던 그 긴축의 효과가 이제 나타날 시기가 예. 됐다라는 점 그런 점들도 그렇고 뭐 국내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지금 아마 여기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면 정말 화를 많이 내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도 쉽지 않은 게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는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유럽 경제도 아직까지 중국과 연동된 것으로 인해서 좀 주춤한 상황이고 미국도 긴축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중국과 한국도 내수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주목해 본다면 투자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한번 숨고르기 하면서 더 저와 함께 같이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직까지 와병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예. 지금까지 이선엽 이사였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김현식의 눈 내리던 겨울밤입니다. 오늘 너무 춥기도 하고 간간히 눈도 내리는 것 같아서 선곡해 봤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지만 저희들은 오늘 따뜻합니다. 저희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거든요. 10만 명까지 곧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